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특허적 사고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저는 특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허 일에서 얻어진 수많은 노하우들을 어떻게 경영으로 접목시킬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목적은 특허 등록을 달성하고 특허를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기 위해 사용해온 특허적 사고 방식을 킹덤 컴퍼니 경영에 접목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발제를 끝나고 토론이 끝나고 모든 행사가 끝나면은 내가 매주 CBMC 유년주의 C3 포럼에 나오는 이유가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설정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회사도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토론할 겁니다. 첫 번째는 특허적 사고 방식의 어떤 부분을 나의 경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특허적 사고 방식을 나의 경영에 적용할 경우 기대되는 변화는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노년지에 같이 오면서 차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늘 제가 가서 우리 노년지의 대표님들과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거구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지혜 없는 자같이 말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발제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같이 첫 번째 키워드는 특허적 사고 방식입니다. 특허적 사고 방식이라는 것은 저는 1996년부터 특허 일을 해왔고요. 지금까지 그 특허 일을 해오면서 얻었던 좋은 결과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어떤 게 필요했으며 어떤 걸 적용했더니 정말 잘 됐더라 하는 그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특허적 사고 방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특허 제도라는 것은 새롭고 개량된 발명을 한 자에게 그 발명을 공개할 조건으로 심사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심사라는 것은 기재불비, 신규성, 진보성을 심사를 합니다. 특허 등록의 필요성을 보면은 벤처 투자 유치에 필요하고 입찰, 정부 지원 사업, 정책 자금, 벤처 기업 인증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서비스의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고요. 기술 유치 방지 및 타인의 기술 침해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을 때 최종 결과물을 우리가 특허 획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기재되어 있는 수많은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들마다 우리는 경영자로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 기술 아이템을 발굴할 때 제가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분야들에 대해서 특허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보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이끌어낼지,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알아야 될 것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들을 정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허적 사고 방식에 녹아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명세서 초안을 작성하고 그 검토하는 과정 가운데 이대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더 수정을 요구할 것이냐 그런 의사결정이 역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하고 나중에 심사를 거쳐서 어떤 기재불비라든가 신규성이라든가 진보성 거절 이유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 사무소에서 보정서와 의견서를 작성해 왔을 때 그분들의 어떤 논지를 그대로 따라갈 건지 아니면 그 논지를 뒤집어서 다른 방향으로 할 건지 역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를 진행하다 보면은 특허가 등록이 될 수도 있지만 거절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허를 더 진행할 것인지 비용을 들여서 더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단계에서 그냥 마칠 것인지 역시 여기서도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절 결정이 됐을 때도 재심사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 재심사를 어떻게 청구해야 될지 그리고 거절 이유를 해소하는 방법들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특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기재불비라든가 신규성이라든가 진보성 거절입니다. 만약 이런 거절 이유가 없으면 특허는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수도 경영의 원리 가운데 적용된다고 하면 어떠한 경영 가운데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없다면 경영은 잘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영에 있어서 치명적인 어떤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사항들을 극복해내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느냐 그대로 폐업을 하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 관련해서는 이러한 거절 이유가 나올 것을 미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절 이유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만약에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절 이유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거를 특허 출원 단계에서 다 준비를 해서 그 안에 넣어놔야 됩니다. 넣어놓게 되면은 도중에 심사 과정 가운데 거절이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넣어놓은 걸 가지고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리 준비해놓지 못하면은 그거 나왔을 때 그냥 거절 규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영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원치 않는 결과가 일어날 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차근차근 방어를 해온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적 사고방식 4가지 원리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4가지 원리,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럼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자세히 주의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특허적 사고방식이라는 프레임에 의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보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이런 특허적 사고방식을 적용해볼까? 기한과 목표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러면 와서 발제를 하게 될 텐데 20분간 발제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20분이 끝났을 때 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할까? 했을 경우에 제가 설정한 목표는 여기에 참석하신 대표님들이 발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비즈니스 살펴보고 내가 왜 매주마다 문연중에 나와야 되는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제를 진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를 출원하고 싶어서 저희 회사를 찾아옵니다. 그럼 저희가 가장 첫 번째 묻는 질문은 대표님 언제까지 특허를 등록을 받아야 되죠?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당황을 하세요. 특별히 생각을 해본 적 없는 거예요. 특허를 출원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언제 시점까지 특허 등록이 필요한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을 시작을 할 때는 항상 끝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6개월 뒤 언제 무슨 일 때문에 특허가 필요합니다. 그럼 최소한 3개월 전까지는 심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심사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1년 6개월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6개월간의 결과가 나오려면 우선 심사 제도를 통해서 빨리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회사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특허 전략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마감 시간이 지난다면은 이 목표가 반드시 달성해야 돼. 그러면 이 마감 시간 내에 이 목표가 달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선 그 일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정해놓은 목표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설정 목표가 이거야. 근데 그 목표 설정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그 목표가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성경 말씀에는 자세히 주의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가 정말 가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거 정말 가치가 있네. 이 목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였어. 그러면 그 목표를 유지하면 됩니다. 근데 살펴봤더니 이 목표는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성에 의해서 흘러온 거였어. 그러면 그 즉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특허 일을 할 때 왜 그래야 되는가 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표님들은 특허 일을 맡기러 저한테 오시죠? 그럼 항상 물어봐요. 대표님 특허가 왜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얘기가 특허가 있으면은 벤처인을 받는 데도 좋고 자금 받는 데도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럼 벤처 인증을 받고 자금 받는데 특허가 최선이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생각해 봤더니 특허가 동조되고 최선이야. 그럼 특허에 출원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벤처 인증을 받고 자금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특허보다는 다른 더 좋은 뭐가 있어. 그럼 굳이 이 시점에서는 특허를 낼 필요가 없고 더 좋은 것들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체크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허 사무소에서 특허 문서에다가 어떤 내용을 변리사들이 작성을 해옵니다. 그러면 우리 물어봐요. 변리사님, 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왜 기재를 하신 거죠? 이 기재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변리사분이 자기가 작성한 의도를 얘기해요. 대표님, 이러한 문구는 이런 뜻인데 이게 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기재는 이러한 기술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물어보면은 딱 들어보면은 그거 맞으면은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변리사 작성하는 내용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때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내가 해왔기 때문에, 내가 경험에 있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문서에서 이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변리사도 자기가 지금 해왔던 거 내용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근데 현업에서는 그런 표현은 맞지가 않는 거였던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내가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지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왜 그래야 되는 데서 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직원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일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 직원이 20년 동안 저 부장이 경험이 많으니까 알아서 다 했겠지 라고 하게 되면 이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제가 났어요. 물어봤죠. 김 부장 왜 이렇게 일 처리했죠? 그제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일이 발생된 상태에서. 근데 우리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람이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고 하면 만약 그 사람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 내가 붙잡아줄 수 있습니다. 다시 수정할 수가 있죠. 근데 일이 터진다면 물어본다면 그것들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 경영자라는 그런 마인드셋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에서 맡겼으니까 끝까지 믿어줘야 되지 라는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어떤 배려의 원리도 있겠지만 분명한 책임의 원리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 첫 번째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리고 그 목표가 되게 분명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나열을 하고 그 나열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 발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적 수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적 각 구성 요소, 각 수단이 동작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업계에서는 목적, 구성, 효과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발명을 찾아낼 때도 마찬가지죠. 저도 처음에 이제 대표님들 만나서 대표님들이 어떠한 특허를 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님, 이 기술, 대표님 말씀하신 기술 남들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만 이렇게 하나요? 그럼 대표님들 말씀하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는 남들도 하고 똑같이 하는데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지금 제품을 만들 때, 서비스를 출시할 때 혹시 남들은 안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방식에서 하는데 기업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그걸 좀 더 캐묻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기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게 혹시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똑같이 하는 데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파고 들다 보면은 그 회사에서 인식하지 못한 기술들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서로 간에 얘기하다 보면은 그분도 우리 기술이 이런 게 있었네요. 아니면 우리는 이 기술이 진짜 새로운 기술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그 과정들을 차가지고 그것들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 어떤 일을 할 때도 시간을 정해놓고 목표가 있다면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부장 필요한 게 뭘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 물어본 거를 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의 의미를 체크를 합니다. 특허 문서에는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각 용어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들이 받아들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성적인 어떤 관성적인 어떤 사고 방식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심사관이 그 문서를 읽을 때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기술이 잘못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문서를 바라볼 때는 이 문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항상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다, 잘하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그대로 그냥 아무런 질문 없이 통과를 해 나갑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다. 이 최선을 다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경영자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과 밑에 어떤 부장이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김 부장을 불렀죠. 김 부장, 저번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니 왜 일이 이렇게 됐죠? 그럼 김 부장은 말하는 거예요. 대표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야근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 일찍 가는 동안 저는 야근까지 해가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대표가 원하는 거는 야근하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과치가 언제까지 나오는 게 최선을 다한다는 이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직원과 대표 사이에 최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겁니다. 근데 최선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열심히 한다는 그 생각과 대표가 열심히 하는 생각이 또 당연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잘하는 것과 우리 고객이 생각하는 잘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을 매칭을 시키려면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대표님들이 다른 회사에서 우리한테 어떤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왔어요. 나는 20년 동안 그 제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 사람 설명을 하면 제품이 이런 거 원하시는 거죠?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만들어서 납품을 했더니 그쪽 고객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대표 왜 20년 동안 했던 사람 이걸 몰라.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 라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점에서 고객과 만났을 때 그 대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봤더라면, 그리고 왜 그게 필요했는지를 물어봤더라면, 그리고 그게 진짜 필요한지를 물어봤다고 하면은 그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고객이 만들어 달라고 왔다 할지라도 대표님 이거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거를 만드세요라고 내가 이제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은 김 대표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다면은 열심히 했다고 김 대표가 판단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왜라는 이유, 그다음에 무엇이라는 것들을 자꾸 이제 짚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느냐?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하느냐고 했는데도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저는 되게 많이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볼 때 이 대표는 정말 잘할 것 같아.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근데 제 사업은 잘 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약간의 시험이 들고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더십 스쿨에 가서 뭔가 이제 강의를 듣다가 제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나타내 본다고 하면은 내가 있고 최종 목표인 비즈니스 달성 골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떤 프로세스 구했던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근데 이 비즈니스 성과가 달성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정말 들어주셨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성과가 달성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믿음과 신앙이 혼란이 오고 침체가 오고 결국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153지혜를 2016년부터 다녔는데 내가 계속 여기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순서를 바꿔봤어요. 리더십 스쿨을 들으면서 뭔가 인사이트를 주셔서 뭐라고 바꿔봤냐면은 그 목표를 사업의 목표를 하나님을 알고 친밀해지는 걸 바꿔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친밀해지는 그 과정, 그 수단을 내가 달성하는 비즈니스 성과의 달성 유무로 한번 놔본 거예요. 이렇게 노니까 전 역시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특허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특허 비즈니스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내가 이번에 이 회사의 특허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문제가 없이 달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좋아요.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사람들 물어보면서 자세히 주의해서 했었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전 같았으면 실망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견적서를 넣고 했었는데 왜 안 됐을까? 왜 나만 안 되지? 그렇지만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꿔보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했었는데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뭘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발견되면 그걸 고쳐서 다음에 반응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유가 없었어. 특별한 게 없어서 안 됐어. 그럴 때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좋은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끔 해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좀 기다려볼까?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제 마음이 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되게 잘 되고 2년 후에 돌아보니까 그때 차라리 내가 그때 그 일을 안 맡은 게 나한테 거절된 게 오히려 나한테 더 잘 됐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성과가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계획을 기대를 했었고 저도 이제 어떤 특허 일을 막기 위해서 견적을 내고 했었는데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해주신 말씀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잘 적용을 했더니 나중에 제가 어떤 사업에 매출이 있어가지고 현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데 특허적 사고 방식이라는 이 프레임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토의하실 때는 특허적 사고 방식의 어떤 부분을 나의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특허적 사고 방식을 나의 경영에 적용했을 경우에 기대되는 변화가 무엇인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던 얘기를 성경적 경영 원리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적 원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목표 지향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원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과 경영을 통해서 고객의 목표를 역시 달성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특허적인 거에서는 특허 등록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고객의 목표를 달성시킨과 더불어 나의 기업도 지속하게 하려면 수익 모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받는데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자원이 들어간다면은 지혜로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사업을 하고 뭔가 일을 해결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잘 되든 안 되든 안식의 원리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하려고 이런 말을 항상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두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미팅에서 뭔가를 얘기할 때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씀을 꼭 새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